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행복한 아침이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전 세계 한 147개국의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58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수치일까요? 근데 이게 한 6계단 정도 내려간 거래요. 네. 그럼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어디였느냐? 바로 8년 연속 핀란드가 꼽혔고요.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스웨덴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사회적 신뢰와 그리고 복지 제도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가 더 자비로워질수록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더 관대해져야 된다? 네. 개개인이 더 관대해져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쥐고 있는 것보다 좀 나눌 때 행복감을 더 느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3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3월 31일에 좀 이렇게 주변에 베풀고 나누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어떤 소식들이 이 아침에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롤러코스터 증시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 예고하면서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정책이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후에 또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하면서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결국 10일 거래 만에 코스피는 2,600선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막 출렁출렁합니다. 우리 주식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또 아주 중요한 주가 될 텐데 우리 국내 주식 시장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월 2일에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세 전쟁에 이 시점이 바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증시는 큰 변동성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비관세 장벽도 낮출 것을 요구받게 돼서 매우 큰 충격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불확실성과 또 경제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원화가 약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 달러 환율이 올라서 단기적으로는 1,480원을 재돌파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1,500원 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증시 역시 또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코스피가 2,500선까지 밀려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주는 큰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까? 네. 공매도가 또 재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되는데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전면 금지된 이후 5년 만입니다. 이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먼저 빌려서 판 뒤에 이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아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 증권사들은 공매도 재개가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공매도 투자를 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과열된 종목과 업종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수익화를 하는 전략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주식 시장이 좀 안정화될 텐데 다들 걱정입니다.
무주식이 상팔자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요. 자, 다음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식중독 주의보입니다. 요즘처럼 환절기 기온 폭이 커질수록 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봄철 배달 음식을 먹고 이 퍼플인젠스 식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서 식약처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이 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퍼플인젠스균은 육류를 주 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균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서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아포는 특정 세균이 고온이나 건조한 것 같은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 상태를 유지하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깨어나서 증식하고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통 식중독균은 가열하면 사라지는데 이거는 고온에서도 살아남는다니까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네. 예방은 어떻게 해요? 네, 이 균은 특히 이제 음식점이나 집단 금식소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식품 접객 먹소와 철저히 위생 관리가 필요한데요. 음식점이나 집단 금식소에서 반찬인 고깃찜이나 돼지고기 볶음 같은 육류 요리와 김밥을 대량으로 조리한 뒤에는 가급적 손님에게는 즉시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 육류 등의 중심 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고요. 가열 조리 후에는 신속히 냉각해서 여러 용기에 나눠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 온도 역시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로 보관하고요. 보관된 음식 섭취 시 75도 이상에서 충분히 재가열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봄에 나들이 하실 때 김밥들 많이 싸가지고 가는데 네. 그거 한참 뒀다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바로바로 드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드디어 꺼졌다. 정말 드디어라는 표현이 딱일 것 같습니다. 영남 지방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괴물 산불이 드디어 소강 상태를 보인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을 해서 열흘간 하동군 또 진주시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졌던 산불 화재 2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오래 탄 산불로 기록됐는데요. 산림당국은 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열흘간 이어진 산청 산불의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의 산불 피해 1,858헥타르로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최초 발화 이후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초속 13.4m에 이르는 강풍으로 화재 규모가 삽시간에 커지면서 확산세를 보였고요.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까지 번지는 등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아니, 주불이 드디어 잡혔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한데 이게 아직도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산불 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현지 특성상 1m에 달하는 두꺼운 화렵수 낙엽층이 존재했던 탓인데요. 산불 진화 헬기로 많은 물을 투하했지만 낙엽층 아래 숨어있던 잔불이 강풍에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겨우 주불은 잡히긴 했지만 오늘부터 또다시 산불을 부추기는 고온 건조한 서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재발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잔불이 처음 시작된 지난 22일에도 서풍이 불었는데 소백 산맥을 넘으면서 수분을 잃어서 고온 건조해진 서풍이 다시 영남권에 불게 된 겁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이 두꺼운 낙엽층 밑에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여전한데요. 하지만 산림당국은 다른 지역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거나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화선이 정리가 됐고요. 연무 또한 예측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장 진화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에는 최대 열흘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도 영남권 산불 진화를 위해서 지상 병력 600여 명과 또 군용 헬기 49대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막바지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 시급한 건 아무래도 피해 복구일 텐데요. 현재 복구 상황과 또 산불 피해 주민들, 이재민들 지원 소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산불로 정전이라든지 케이블 단선 피해가 발생하면서 경남 산청군, 또 경북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등 이동통신기지국 2,898개소가 피해를 보았는데
현재까지 통신시설 산불 피해 복구는 약 86%, 유선통신이나 방송의 피해 복구는 약 99%가 완료됐습니다. 또 산림 복구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경남도는 피해지 긴급 진단 후에 벌채와 연차별 조림 복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열화상 드론이나 야간 조명 장비 등 진화 장비 확충과 함께 남북권 산불 방지 센터 설립도 정부에 건의했고요.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역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산청 하동 산불 피해 주민 만여 명에게 약 1인당 3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중 가장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 시천면과 삼장면, 하동 옥종면 주민 등입니다.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와 도 자체 사업을 통해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고요. 이재명이는 이 임시 조립주택 제공과 주거비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는 무엇보다도 산불로 피해 입은 우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게 네. 이제 급선무겠죠. 자, 다음 픽 전해주십시오. 네, 네 번째 모닝픽은 폭삭 당했수다. 폭삭 당했수다. 어디서 뭘 어떻게 당했다는 거죠? 네, 다름 아닌 이제 바가지를 당했다 이 말인데요. 제주도의 한 벚꽃 축제에서 일부 노점에서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제주 벚꽃 축제 순대볶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는데요. 해당 글에는 그릇에 소박하게 담긴 순대볶음 사진과 함께 순대 6조각에 25,000원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저 25,000원이요. 아니 지금 화면을 보이는데 6조각에 25,000원이면 이거는 바가지 요금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뭐 예인 MC님뿐만 아니라 이 바가지 요금이라는 생각을 가진 누리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 순대볶음 판매 노점에서는 이 바비큐도 바가지로 판매한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요. 이런 먹거리보다 솜사탕 사 먹는 게 더 낫다. 또 제주도에 사는 지인이 축제 시즌에는 이 편의점에서 사 먹고 즐기라고 하더라, 이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꼼장어를 3만 원에 판매하거나 아이들 헬륨 풍선 한 개를 2만 원에 판매하는 행태로 인해서 해당 축제에서는 이 바가지 요금으로 불편을 겪은 누리꾼들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하고 모처럼 나들이 갔다가 기분 확 잡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유명 관광지나 축제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제주도에서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해결에 나섰는데요. 먼저 바가지 요금 행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더 나아가서 관광 불편신고센터 업무까지 시작하면서 바가지 요금 척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죠. 네. 아니면 다 해외로 갑니다. 이러면 진짜. 다시는 안 가죠.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산불이 모두 진화됐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는데요. 영남의 건조특보는 여전한 데다 수도권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메말라가는 공기에 더해 오늘까지 꽃샘추위도 이어집니다. 여전히 건조한 공기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국에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데요. 봄철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도 없어서 건조함이 더 심해질 수 있어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7.6도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이 14도까지 오르는데요. 이맘때 서울의 기온은 13.9도로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광주 14도, 대전과 대구 15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는데요. 공기질도 보통 수준이지만 밤의 수도권은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건조함을 달래줄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최신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차차차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자동차 기업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자동차 업계가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가 미래의 자동차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기존 제조 공정의 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초기에는 사람이 좀 위험한 거, 사람이 하기에 좀 위험한 일이나 신체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 기술이 좀 부족하고 또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로봇 만드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상용화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AI 기술로 사람 대부분 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그 자체 학습을 해서 또 사람과 소통하고 또 환경 봐가면서 이렇게 알아서 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상용화 단계에 많은 진전이 지금 생기고 있죠. 네. 아니 방금 영상 봤습니다만 뭐 네. 어렸을 적 만화에서 보던 로봇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맞아. 좀 너무 부드럽네요. 네, 사람처럼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얼마 전 이 CS 2025에서도 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휴머노이드 이 로봇은요, 차량 그 제조 공정 중에 자동화가 어려운 의전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 제조 공정은 프레스, 용접, 도장, 의장 4단계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 중에 의장 공정은 복잡성이 높고 또 동작의 유연성과 정밀성이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유사한 외형 행동이 필요해서 산업용 로봇 등을 도입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입니다. 네. 이 의장 공정은 손, 어깨, 팔꿈치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 많은데 이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노동자의 부담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이 부품을 개별 단위가 아닌 이 분야, 기능별로 블록화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이 자동차 모듈화 생산 요게 고도화되면은 요거에 따라서 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필요성과 기술 개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조 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어떤 회사가 제조 공정에 투입하고 먼저 미국 자동차 기업 T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이후에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사 공장에 투입해서 단순 노동을 대체하고 기업들을 상대로 외부 판매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자동차 기업 H사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꿈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신개념 미래 공장을 설립했는데요. 여의도의 4배 면적입니다. 이 초대형 자동차 공장은 단순한 완성차 공장이 아니라 미래 제조 기술과 물류 시스템, 인간 친화적인 공간 설계, 그리고 AI 로봇 기반의 자동화까지 모두 결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장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의장 공정이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공정이다라고 이제 의장 공정이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의장 공정 들어가기 전에 이 자동차 문짝을 떼었다가 의장 공정이 다 끝나면 다시 또 이제 문짝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다 사람이 했었는데 이 공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로봇이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작업을 할 때는 편차나 오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로봇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상당히 작업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야 하는 작업인데 온전히 무게를 견뎌야 하는 작업이라 저게 힘들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그렇죠. 이 공정에서 14대 로봇이 협업해서 도어를 단 1mm 단차도 없이 부착하고요. AI 기반 버전 시스템이 도어 위치와 틈새를 자동 보정해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고급차에 요구되는 외관 정밀도를 확보하는 핵심 기술인 셈인 거죠. 네.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자재는 200여 대의 자율 이동 로봇이 운반을 하고요. 그리고 또 프레스, 차체, 도장 등 주요 공정은 수백 대의 로봇이 정밀하게 가공하고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외관 품질 검사 역시 이 사족 보행 로봇, 강아지처럼 생긴 이 로봇이 수행을 하고 이 완성된 차량은
이 주차 로봇 위에 실려서 지정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AI와 그 IT 로봇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스마트 공장인 셈이죠. 사람이 없어요, 저기. 그러니까요. 아, 로봇이 아니 다예요. 왜 꿈의 공장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네요. 영상을 보니까요. 네. 이 로봇이 공정에 도움을 준다면 무엇보다 이 자동차 생산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공장에서는 차량의 핵심 부품의 생산과 공급 등 전 공정의 이 계열사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연간 30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고요. 기존의 엘라베마 공장하고 조지아 공장까지 더하면 미국 내에서 연간 이 100만 대의 생산 체계를 갖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네. 사실 이 다음 달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들에 대해서 관세를 25%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공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을 돌파하기 위한 미국 투자 중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라는 말이 한 번 더 떠오르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오늘 차차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식재료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 매일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예전엔 요거 하나 아침에 탁 따서 먹어야 이게 하루가 시작되는 분위기였는데 우유. 근데 이 우유가 마시는 것뿐이 아니고 많은 요리에 또 활용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국산 우유는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더욱더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분들 또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일상 속에서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우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전역에 저속노화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이부터 노년층까지 식단은 물론 운동과 수면 습관 등 일상 속 작은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먹는지가 저속 노화의 핵심인 만큼 건강한 식재료가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신선하고 영양소가 가득 담긴 우유가 저속 노화를 돕는 식품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잔의 진짜 가치,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기분 좋은 이른 저녁. 엄마가 이겼어. 평소 건강에 신경 많이 쓴다는 모녀를 찾아왔는데요. 바로 매일 운동을 꼭 즐긴다는 에너지 넘치는 문정선 김나연 모녀입니다. 나연아, 엄마랑 배드민턴 치니까 어때? 날씨 좀 춥지만 엄마랑 치니까 재밌어. 매일 이렇게 함께 운동하는 데는 엄마와 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와 바깥에 나와서 운동하는 게 성장기 아이들이 키 크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는 춥지만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땀이 나고. 그래서 좋아요. 와, 실력도 수준급이네요. 엄마, 나 지금 목말라.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가서 뭐 마시자. 모녀만의 갈증 해소법도 따로 있다는데요. 자, 나연아. 바로 건강하고 신선한 우유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유를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또래 애들보다 키도 더 커요. 실생활에서 최대한 많이 접하게 하려고 해요. 식품을 가공 정도와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노바 체계는 WHO가 권장하는 식품의 새로운 분류 방법인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식재료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공 단계를 최소화하고 식품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죠. 우유는 노바식품 분류 체계에서 1군에 속하는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신선식품입니다. 또한 GI 지수가 55 이하의 대표적인 저혈당 식품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활력을 채운 후 이제는 저녁 준비를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정선 씨는 아이와 함께할 저녁 식사를 위해 마트로 향하는데요. 평소 건강한 식단에 관심이 많은 그녀는 식품의 신선도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때그때 직접 장을 본다고 합니다. 자주 마시는 우유도 떨어지지 않게 종류를 꼼꼼히 따져 챙긴다는데요.
국산 원유 100%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국산 우유는 젖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체세포수와 위생관리 수준인 세균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나뉩니다. 1등급 우유는 1ml당 체세포수가 20만 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1A등급 우유는 1ml당 세균수가 3만 개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수준입니다. 즉, 국산 우유는 젖소 건강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국산 우유만을 고집한다는 정선 씨. 그녀만의 국산 우유 확인법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저 국산 우유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국산 인증 마크인 이 K밀크 마크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사고 있어요. 엄격한 검증을 거친 국산 우유에만 주어지는 K밀크. 푸드 마일리지가 짧아 신선함도 뛰어납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재료가 생산지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 마일리지가 짧을수록 신선한데 국산 우유는 목장에서 우리 식탁까지 단 3일 만에 출하되기 때문에 푸드 마일리지가 짧아서 신선하고 안전합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8단계의 세심한 공정을 거쳐서 까다롭게 제조됩니다.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지런히 시작된 저녁 준비. 좋은 식재료를 사왔으니 이제는 정성 가득한 한 끼를 만들 차례인데요. 먼저 오늘 요리의 메인 재료인 우유는 신선함을 지키기 위해 냉장고로 바로 직행합니다. 신선한 식품일수록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국산 우유 역시 대표적인 신선식품으로 유통기한이 평균 14일 이내로 설정됩니다. 우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에서 5도씨의 일정한 냉장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고요. 보관 시에는 냉장고 문 쪽이 아닌 내부 깊숙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아이를 위한 엄마의 건강한 일품 요리는요. 오늘 우유가 들어간 영양 만점 리조또 하려고 해요. 베이컨과 버섯, 그리고 각종 채소를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준 후 팬에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재료가 알맞게 익어가면 신선한 우유와 생크림, 밥을 넣어 부드럽게 볶아주고요. 우유가 끓기 시작할 때 치즈까지 올려주면 고소함 가득한 우유크림 리조또 완성입니다.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리조또 했어, 리조또. 국산 우유로 신선함과 영양까지 꽉 채운 우유크림 리조또. 함께여서 더 따뜻하고 행복한 모녀의 저녁 식사 시간인데요. 엄마의 정성을 담아 만든 리조또가 아이 입맛에 딱 맞았는지 한입 한입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나연아, 엄마가 맛있는 음료수 만들어줄게. 알았지? 특별한 후식 준비에 나선 정선 씨. 어라? 이건 인삼 아닌가요? 함이 좀 쓰잖아요. 그래서 우유와 꿀과 섞어서 먹으면 되게 고소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딸 주려고 해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인삼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그녀. 우유에 인삼과 꿀을 넣어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건강도 맛도 모두 만점인 인삼우유 완성이요. 우유 인삼 주스. 자, 마셔봐, 나연아. 인삼이 들어갔는데도 쭉쭉 잘 마시는 나연 양. 기특하네요. 인삼 되게 쓴데 별로 안 쓰고 와 있어요. 국산 우유로 완성한 든든한 한 끼. 건강하게 잘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요즘. 국산 우유로 식탁에 건강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늘 인생이라는 게 이상하게 이별은 늘 준비 없이 오죠. 그런데 오늘 사연은 이렇게 준비 없이 갑자기 맞닥뜨린 이 이별 앞에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다는 한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할 주제는 바로 그래서 이겁니다. 유언 없이 떠난 구두쇠 아버지, 숨긴 재산 찾고 싶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꽁트로 만나보시죠. 구두쇠, 자린고비, 저희 남매가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연필을 깎아 쓰는 건 기본이었고요. 옷은 해질 때까지 입어서 주변 친구 어머님들이 옷을 챙겨줄 정도였으니까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냐고요?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기 저 문제집 사야 되는데 좀 10,000원만 좀 주시면 안 돼요? 뭐 10,000원? 야, 너 지난달에 용돈 준 거 다 어쩌는겨? 아, 그거 다 교통비하고 독서실비 내고 뭐 다 썼어요. 그 아껴 쓴다고 썼는데 10만 원으로는 한 달에 좀 너무 빠듯하거든요. 아니 진택이, 너 그 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그러? 교통비는 또 무슨 나 때는 말이야? 학교 가려고 심리 정도는 그냥 운동 삼아 그냥 쉬엄쉬엄 걸어갔어. 그리고 독서실이 왜 필요해? 너는 집에 책상이 없어, 책이 없어. 그냥 집에서 하면 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독서실 타령을 해, 그래. 아유, 아버지, 그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자식한테 쓰는 돈이 뭐 그렇게 아깝다고. 저는 진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진짜. 남들은 아버지가 대기업 다녀서 좋겠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자식들한테는 들어가는 돈 하나도 아까워하는 양반인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자린고비 구두쇠처럼 지독하게 굴 때마다 저희 남매와 아버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예인아,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바쁜데 좀 전화 빨리 얘기해봐. 그 오빠 놀라지 말고 잘 들어. 그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대.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야? 뇌출혈이래.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집에 계셨잖아. 아니 하도 연락이 안 돼서 고모가 집에 가보니까 이미 쓰러져 계신 상태였대. 오빠, 아버지 이대로 못 견하시면 우리 진짜 어쩌지? 설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곧 일어나시겠지. 우리 걱정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유언 한마디, 잘 지내란 작별 인사조차 없었던 생이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또 따로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생전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와 동생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지, 빚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상황이라 어떤 정리할 시간, 여유가 미처 없었던 건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40대 A씨의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자린고비, 아주 말할 수 없는 구두쇠였는데 그렇다 보니 이 A씨는 성장하는 과정에 용돈은커녕 학용품 하나 살 때도 사정사정해서 마치 빌다시피 그렇게 얻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A씨네 가정이 형편이 어려웠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A씨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니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형편이 꽤 좋았던 집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무조건 모아야 된다.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 반드시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어쨌든 이래저래 쓰면 당연히 아버지 잔소리가 쏟아졌고 관계가 좋았을 리는 없었죠. 그렇다 보니 이 40대 A씨는 남매였는데 이 두 남매는 대학 다니면서도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했고 거기에 스스로 모아서 결혼도 알아서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아끼고 쪼개고 쥐어짜고 이렇다 보니까 이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사실상 조금 소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 명절이나 생신 때 정도만 그냥 간간히 얼굴을 뵙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씨가 헐레벌떡 병원을 갔지만 안타깝게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아버지는 명을 달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작스럽게 또 황망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 정리나 이런 뭐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 자녀들은 재산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씨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막막하다라고 하는 사연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큰 충격인데 아무런 유언도 없이 가셨다면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가 모른다면 그 뒤에 이제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런 사연처럼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 진짜 생전에 정리를 못 해놓고 재산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놨으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상속인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유언 같은 거 미리미리 해놓으실 수 있어요. 저도 했거든요. 네, 벌써? 저도 왜냐면 제가 뭐 아직 죽을 나이는 안 됐지만 어찌됐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자세히 유언장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 걸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만약에 제가 사망을 했을 때 저희 상속인들이 좀 이게 일을 간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상속인이라고 해서 진짜 상속 개시일로부터 뭐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상속세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해서 막 가산세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간 내에 한정승이나 상속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돈이 든다 이러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속이라는 게 결국 죽음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특히 문화권에서는 이 상속을 미리 준비해 둔다는 게 뭔가 좀 꺼려지는 일, 맞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일이라고 해서 좀 기피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상속이라는 건 재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것도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빚도 상속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상속의 재산이 되는 그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왜 그러냐면요. 빚이 그러니까 받을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같은 부분을 통해서 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 지금 빚의 규모나 재산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상속 시점 이후에 재산의 일부를 미리 사용한다거나 일부를 처분한다거나 하면 빚까지도 상속을 받는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빚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빠르게 채무 상태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를 관계 기관마다 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돼서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있는데요. 말 그대로 원스톱 한 번의 신청으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 겁니다. 원스톱.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라던가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상속일로부터 이제 1년 내의 것은 바로 이 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전 방식처럼 개개의 기관별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 상조 가입 여부까지도 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 서비스는 상속인이라면은 누구나 이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무조건 내가 상속인이니까 뭐 우리 조카가 죽었으니까 내가 할아버지인데 막 뭐 이렇게는 안 돼요. 일단은 우리가 상속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법적 상속 순위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은
내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다라거나 그러면 이제 2순위가 가져갖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법도 되게 간이에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정부24 사이트에 가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관련 구비 서류 가져가셔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 전에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진짜 한정승이나 이런 걸 하는 데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1년 내에만 하면 되니까는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뭐 상속회 납부 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 상속 재산은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쳐도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이 저 법적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상속세 신고 기한 같은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럼 6개월 지나고 나면은 가산세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속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절로 갑자기 자식과 배우자에게 그대로 상속분이 탁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그 절차는 거쳐야만 합니다. 유언장 같은 부분이 사전에 마련이 되어 있다면 일단 유언장이 가장 우선해서 유언장에 적혀진 내용대로 일단 재산이 분배가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래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분만큼은 적어도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유언장이 있었어도 만약 이 유언장에서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에 훨씬 못 미치는 몫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또 소재기는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만약 사전에 협의된 측면이 없다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지는 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일단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배우자가 1.5, 자녀 1명이 각각 1, 1 이렇게 1.5 대 1 대 1 이렇게 법적 상속분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분쟁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씁쓸한 부분인데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또 금전적인 부분이 개입되게 되면은 법정 상속까지도 싸움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연자분도 그렇잖아요.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럴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법정에서 좀 따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진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끼리 이 상속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결국에는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만약에 해서 그게 안 되면 심판 청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막 되게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다. 라고 하면 이게 가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 분대로 당신은 얼마 갖고 가고 얼마 갖고 가고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분이다. 그리고 막 아버지도 이게 본인이 혼자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막 100분의 2 지분권자. 어렵다. 그럼 그거를 또 상속 비율별로 또 나눈다. 막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누는 게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법원의 결정으로 이거는 누가 갖고 가고 나머지는 뭐 가액을 이제 받아가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재량성이 발휘되는 좀 그런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좋은 건 당사자들끼리 협의겠죠.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원만하게 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이제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명절 때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말로라도 너는 요거 나한테 뭐 있으니까 너는 요거 이렇게 늘 이렇게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덜 싸워. 그렇다고 안 싸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 있게끔 덜 싸워. 정리를. 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라떼는 말이야 시간이죠. 이번 주제입니다. 달콤한 한 입에 빵 터지는 그 시절 빵의 추억입니다.
배고파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정말 이 빵 냄새로 가득한데요. 오늘 뭐 딱 보기만 해도 오늘의 주제 뭔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 시절 빵에 대한 추억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일단 어떤 빵 좋아하세요? 이정아 아나운서. 아, 여기 나와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단팥빵. 팥빵. 이게 삼총사가 있어. 단팥빵, 크림빵, 크림빵. 그다음에 요거 소보로. 소보로. 이거 너무 맛있죠? 아, 요거 너무 맛있죠. 빵은 뭘 좋아하냐는 질문은 그건 잘못된 것이요. 예? 나 원래 저는 이름이 박수림이 아니라 빵수림이에요. 진짜 이거 끼니 때우려고 먹었던 거 그 옛날 얘기고 진짜 밥 먹고 나서도 커피랑 꼭 빵을 먹게 돼요. 빵순이시구나.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고 다들 알잖아요. 진짜 저는 그 크로아상 안에 팥 들어있고 버터 들어있는 그 앙버터라는 거 있잖아요. 앙버터. 앙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도 살 안 찌는 거 보면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저희 집이 제과점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빵집 했어? 네, 빵집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빵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빵살이요? 빵이죠. 네, 빵.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빵을 좀 끊으려고 너무 빵을 많이 먹으니까 맞아. 건강에도 좀 안 좋아진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빵을 많이 끊어가는 중에 지금 빵이 스튜디오에 나왔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못 참겠네 이게. 아니 이제 저희 뭐 다들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 하나 밥배 있고 또 하나 디저트 배 있다. 디저트 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빵이나 케이크는 이게 먹어서 배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스며요. 그냥 이렇게 스밉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제 이름이 뭐 아까 빵수림 얘기하셨나요? 저는 심지어 이름이 2호 빵입니다. 2호 빵이네. 그럼요. 제가 사실 그 빵계에는 거의 전설적으로 정말 많이 먹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빵을 또 잘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빵 하면 옛날에 또 추억의 빵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빵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여러분 많이 보시고 지금도 드시고 계시죠? 단팥빵. 단팥빵. 너무 맛있어. 이거는 뭐 모든 빵집에 갔을 때 이 빵집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기본 기준이다 말씀드리고 요거 기억하십니까? 보름달. 아유 옛날 이거보다 옛날에 좀 컸어요. 컸죠. 컸는데 이게 요거 딱 벌리잖아. 그 크림 나온다. 크림 나온다. 그죠? 아유 그 진짜. 혀로 핥아 먹어야지. 크림이 쏠려 있지 않게 이렇게 잘 섞어야 돼요. 맞아, 엄청 맞아. 중요하죠. 그 맘모스 빵 그다음에 아닌가? 이제 우리가 많이 하거든 맘모스 빵 아시죠? 원래는 이렇게 이만해야 커야지. 돼요. 그쵸. 이만해야 되는데 요거 한 3분의 1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옛날에 또 이불빵이라도 불렀었죠. 요 깔고 그다음에 사람 눕고 그다음에 이불 덮고 아우 요것도 확 하면 또 떠오르는데 옛날에 참고로 전 이거 맘모스빵 하나를 저 혼자 다 먹었었습니다. 굳이 또 밝힐 건 아니지만 너무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말씀드립니다. 두 네. 개 안 드셔서. 요건 또 다행이네. 우유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유, 맛있죠. 얘네들은 우유랑 무조건 세트입니다. 네. 아우 침 고요. 사라다 빵 있잖아요. 요거. 샐러드 빵. 샐러드라고 그냥 사라다 빵 했었는데 네. 빵 사이에다가 그 양배추를 잘게 썰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케찹하고 마요네즈 버무려 가지고 안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득 넣어야 돼. 원래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꽉 차게 넣는데 그냥 뭐 저 본인 기호에 따라 소세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삶은 감자 으갠 거 있잖아. 그거 넣어서 이렇게 배 터지도록 넣으면 그게 샐러드 빵이 되는 거야. 진짜 맛있는데 이거 하나 이거. 먹으면 그냥 끝이야. 예전에는 동네 제과점 빵은 좀 비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가게에서 파는 빵 중에는 단연 이렇게 이렇게 그 구멍이 있는 그 크림빵이 단연 10원이었어요 옛날에. 10원. 근데 지금도 그게 나와. 근데 1,200원인가. 봉지에 들어있어 판매하는 거 있죠. 그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 위에 카스테라가 나와서. 아니 10원이 뭐 조선시대 사람이야. 아니 진짜 10원이었어. 10원 빵이 10원이었다. 10원. 그러니까 10원 도대체 언제 뜬 사람이에요? 카스테라가 나왔는데 그게 저 20원이었나 50원이었나 한데 카스테라가 거기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방 전 그래서 얘기 같아요. 종이를 이렇게 빼서 뭐 알맹이를 먹는데 그렇지. 종이에도 묻어 있잖아. 맞아. 그것도 먹어야지. 빨아먹었지. 너무너무 맛있었죠. 네. 근데 진짜 요즘 빵 뭐 10원, 20원 다 요즘 나왔는데 너무 비싸지 빵. 실제로 빵집에 가려면 돈 쓸 용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빵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한국 빵값이 전 세계 상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빵 평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4,200원 평균 가격이. 그렇구나. 세계에서 5번째로 비싸다고 할 정도예요. 엄청 비쌉니다. 비싸네. 네. 예. 생각해 보면은 뭐 저희
학교 다닐 시절에 예, 그때 뭐 학교 매점 가면은 빵이 1순위였죠. 아우, 간식거리 많지만 뭐 빵이- 라면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빵이 빵이 제일 1순위. 1순위였죠. 예, 그리고 돌아보면은 이제 배고플 시기에도 우리가 늘 찾았던 거는 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빵에 우유 또 같이 먹었죠. 뭐 예. 종류도 많았잖아요. 뭐 피자, 피자빵, 피자빵, 소보루빵, 뭐 보름달빵. 보름달빵 이런 거. 장진택빵. 싶은 거. 장지빵 옛날에 왜안 이름 붙은 것도 나오지? 있었어요. 이름. 무슨 뭐 그치? 그죠? 근데 요새 근데 빵값을 보잖아요.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비싼 빵들 왜 제과점 이런 데 좀 구하는 거 보면 그냥 10,000원 들고 가면 2억 개밖에 못 사요. 네. 그럼. 근데 요새 지하철 많이 가보셨죠? 아. 빵 쫙 진열해 놓고 서는 거 다 1,000원이에요. 네네. 뭐 카스테라도 1,000원, 뭐 단팥빵도 1,000원. 그리고 진짜. 저녁에 이제 들어갈 때 되잖아. 2개 1,000원씩 한다. 맞아. 근데 이게 맛이 없네요. 또 맛있어요. 네. 맛있어. 그래서 일명 박리다매식으로 쫙 펼쳐놓는 빵인데 저도 즐깁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 지하철역에도 그게 있어요. 초당빵. 5시 이후인가 좀 늦게 가면 봉지에다가 이렇게 몇 개 맞아요. 감아놓고 아. 그걸 팔아요. 맞아요. 그것도 맛있는데. 아,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414개 역 중에서 빵집이 있는 역사가 총 160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3곳 중에 한 곳꼴로 이 빵집이 있는 셈인데 지하철 빵집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2,000원 빵집이에요. 이 찬원씨 아니에요. 2,000원 빵집이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빵을 사가기 때문에 금방 동인한다고 합니다. 네. 지하철역에서 빵을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는 다들 이제 직접 먹기 위해서 한 개 정도나 뭐 한두 개 정도씩 사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밤에는 이제 손이 닿는 대로 그렇지. 다, 네. 다 사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주로 이제 좀 술 좀 어느 정도 하시고 이렇게 집에 이제 또 한 가득 다 거기 맞아요. 사들고 들어가야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저거 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시는 그 분들이 좀 많으시다고 네. 합니다. 근데 눈앞에 빵이 있으니까 이 방송 중에 참지를 못하겠어. 좀 먹으면서 네. 해야죠. 말씀하셔야죠. 계속 이거 먹게 돼요. 먹어도 근데 먹어도 제가 되죠. 학교 다닐 때도 그 학교 1층에 매점이 있었거든요. 그럼 딱 종식이 한 1분 전부터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막 일어나서 종 딱 치자마자 딱 달려가서 바로 빵에다가 우유 사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빵 역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빵 역사가 어느 때부터인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서 이 제빵이라는 걸 시작한 게 1945년 해방 이후입니다. 네. 그런데 요게 이제 빵집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였는가? 1960년대 혼분 장려 정책 기억나시죠? 우리 그때 보리쌀을 엄청 먹었었어요. 그렇죠. 요때 이 빵에 대한 수요가 아주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제빵 산업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다량의 밀가루 원조가 들어오면서 제가 제빵이 인기 업종으로 떠올랐어요. 이렇게 밀가루가 풍부해지니까 빵과 라면 등을 밥 대신 먹자는 그 의미의 그 분식 장려 운동이 펼쳐집니다. 당시 한국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옥수수 빵과 가루로 된 우유를 공짜로 나눠줬어요. 이때부터 빵이라는 음식이 일반 대중의 머릿속에도 각인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학교 다녔던 분들, 그러니까 70대 정도 지금 되셨겠죠. 네. 중장년들한테 이제 빵의 추억을 여쭤보면은 학교에서 우유와 함께 나눠줬던 배식빵 이런 거 많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무슨 브랜드 무슨 베이커리 이런 거 있는데 예전에는 머먼당 무슨 당이 많았어요. 이런 거 개인 빵집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대형 빵집으로 갔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이름을 건 개인 빵집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1960년대 말부터 공장에서 빵을 이렇게 찍어내는 양산제빵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 동네 구멍가게나 학교 매점 등에서 사 먹던 그 빵이 바로 이런 업체들이 만든 양산빵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서는 빵 공장에서 만든 양산빵과 빵집에서 직접 만드는 제과점 빵이 공존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당시 빵을 배우려면 제과점에 들어가서 선배 제빵사들에게 도제식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마치 군대처럼 엄격하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잖아요. 작업 때 엎드려 버쳐! 그래가지고 맞으면서 일을 했을 정도로
좀 엄격했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눈물 젖은 떡은 없잖아요. 눈물 젖은 빵, 빵을 먹어봤냐.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눈물과 관련돼서는 빵이 연결이 돼 있을 그래서 나온 텐데 말이구나. 이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작은 규모로 한 이 중견 빵집들이 있다가 요게 이제 나중에 브랜드화되면서 이 프랜차이즈 이런 지점을 갖게 되고 분점을 갖게 된 건데 요게 나중에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 빵집 자체,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요. 조금 더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니까 우리가 빵집에서 직접 굽고 구운 신선하고 좀 고급스러운 빵을 먹고 싶다. 요런 수요에 발맞추면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빵을 굽기 시작한 거죠. 동네 빵집 하면 제일 그래도 많이 사게 됐던 게 생일 케이크예요. 맞아요. 생일 케이크 그렇죠. 옛날에 네. 약간 뻣뻣한 크림이었는데 버터 크림. 그거 이제 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맞아요. 그걸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바로 그 빵. 식빵에다가 이렇게 맞아요. 발라서 그렇죠. 맞아요. 알뜰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었지 어머니가 발라준. 저는 그 빵. 자리에서 다 먹었는데 크림. 아껴가지고 빵에 발라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군대 때는 여기도 보름달처럼 생긴 빵이 있는데 네. 요 위에다가 초코 발라져 있는 빵이 있어요. 그 케이크 없으니까 그때. 그죠. 군대에서는 생일자가 있으면 그거에다가 그쵸, 초코 맞아. 져서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해주고 네. 그래요. 빵. 이 빈티지스러운 그 감성은 지금 따라하려고 해도 참 따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포토 케이크라고 그래서 케이크 위에다가 사진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박아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설탕으로 공예처럼 막 캐릭터 막 이렇게 막 놓거나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종류 맛도 다르게 그런 첨가한 시트, 뭐 생크림들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버터 크림, 아니면 초코 크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네. 케이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 딱 생크림 저거 보이시죠? 저거 위에다가 뭐 옛날에는 지금은 딸기가 많지만 옛날엔 다 장미꽃 올라갔어요. 장미꽃 장미꽃 모양 딱 무궁화도 올라가고 올라가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젤리가 딱 올라가야 돼. 젤리가 딱 근데 이게 케이크 체리 모양의 오래됐잖아요. 젤리. 그럼 젤리가 딱딱해진다 오래되면. 그럼. 그래도 맞아. 맛있었어요. 맞아. 그렇게 해서 요 사람들이 이제 요걸 딱 케이크를 먹으면 일명 옛날 케이크인데 요거 먹으면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느껴서 그런가? 느끼해. 느끼해. 왜 이렇게 느끼한가 생각해 보면 원래는 이게 버터크림 케이크로 가서 요 방식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버터가 비싸요. 그렇죠. 크림도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크림 재료가 버터 아닌 라드나 팜유 또 마가린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느끼하다 했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빵 있잖아요. 네. 그걸 빵 시트라 그러는데 지금이 아주 보들보들하고 입에 살살 녹지만 옛날에 좀 뻣뻣했죠. 맞아요. 이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 생일날 케이크 이렇게 막 장미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이런 거 딱 들어오면은 그 장식부터 먼저 먹으려고. 그렇지. 맞아요. 그 장미 핑크색 막 그러면은 막 딸기맛 날 것 같고 막 그래서 딱 먹었는데 양초 먹는 것 같은. 맞아, 양초. 밀가루, 양초 맛 나고. 막. 네. 예. 이렇게 빵 하나로 정말 여러 가지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근데 사실 시대에 따라서 패션이라는 건 유행을 하고 또 유행이 돌고 돌기도 하는데 빵도 시대별로 인기 있었던 빵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대별 인기 있는 빵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1970년대 인기 있는 빵은 뭐니 해도 이재훈 님이 좋아하시는 달달한 앙금이 들어가 있는 팥빵. 단팥빵과 만주가 그때 인기가 좋았어요. 네. 요즘 단팥빵은 뭐 단팥빵 크림도 단팥빵 들어있어. 들어있고 맞아요. 크림도 들어있고 또 너무 앙버터라 그래서 예, 버터가 덩어리로 이렇게 또 들어가 있죠. 그래, 앙버터.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저도 한동안은 양버터 먹었어요. 양버터. 네, 양버터. 양버터 먹었는데 이게 질리더라고요. 다시 단팥빵으로 회귀합니다. 빵이죠. 제 70년대에 그 빵 삼총사예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인데 이게 이제 영화에도 관계가 있어요. 이매진 씨 한창 나오던 영화에 얄개도 그렇고 그게 단팥빵. 그 제과점에 가서 우유에다가 딱 요 삼총사 그렇지. 놓고 먹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거 쌓아놓고. 먹고 싶고 막 그랬죠. 그 얘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어떤 빵이에요? 80년대. 네. 촉촉하고 부드러운 파운드 케이크가 인기였어요. 파운드. 특히 이 시기에 선물용으로 롤 케이크, 뭐 파운드 케이크가 참 잘 나갔어요. 귀한 손님에게만 주는 감사의 선물로 그렇게 많이들 선물했는데, 자 90년대 들어서는
여럿이 함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맘모스빵이 대세였습니다. 이 빵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이나 건포도, 앙금 등이 토핑된 대형 소보루빵 2개를 샌드위치처럼 딱 겹쳐서 그 사이에 크림이랑 요 딸기 뭐 크림 같은 거, 맞아요, 그 안에. 젤리도 들어있잖아요 지금. 사과 이런 거 젤리. 한 번 더 발라서 덮어주는 거예요. 네. 크기만큼 칼로리 이거 참 폭탄입니다. 많이 먹었다. 네, 진짜 많이. 아니 근데 저는 이 맘모스빵을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왜 맘모스빵인지 이게 크잖아. 그냥 커서 맘모스인 거예요. 아, 지금부터 그 맘모스빵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 맘모스빵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두 가지 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안동 지역의 한 제과점에서 이 맘모스빵이라는 이름을 딱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큰 빵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유행이 됐겠다 싶어서 요게 쫙 퍼져나가면 맘모스빵이 됐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맘모스가 옛날에 가장 큰 포유류였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포유류이기 때문에 당시 빵 크기에 비하면 이 빵은 맘모스다. 그러면서 커서. 이제 본격적으로 맘모스빵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이름 중에 하나 얘 또 이불이다. 욕 깔고 사람 눕고 그다음에 이불 덮고 이불 덮고. 해서 요렇게 이불빵이다라는 별명도 지었다 그러는데 일단 커서 좋네요. 자, 그러면 시간이 흘러 2000년대 들어서는 겹겹이 쌓여서 바삭한 페이스트리 있잖아요. 아, 그게 맞아요. 이게 찢어 먹는 그런 맛. 그리고 이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는 웰빙, 뭐 건강 열풍에 힘입어서 치아바타와 바게트 같은 그런 곡물빵들이 유행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요즘 빵 트렌드는 또 할메니얼이라는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할메니얼. 네. 예, 할머님들 세대의 취향을 선호하는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 예, 이런 거를 이제 할메니얼이라 그러는데 이 할메니얼 세대들이 이 쑥 마들렌이나 뭐 인절미 쿠키, 예, 흑임자가 들어간 크림빵, 크림빵, 맞아. 예, 최근 복고 열풍을 타고 MZ 세대들에게 옛맛이 오히려 더 새롭고 이색적으로 약과가 느껴진다고 맞아요. 그래요. 쑥 그래서 약과. 요런 옛맛이 요즘에 인기라고 합니다. 근데 옛맛을 그냥 옛맛으로 즐기지 않고 요즘 보니까 뭐 약과 타르트, 인절미 크로플 맞아요. 이게 할메니얼에서 비롯이 됐군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빵이 있다고 하던데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띠부실이라고. 띠부실. 뭐 띠부실 이렇게 띠부실. 불렀던 건데 띠부실? 이 띠부실 띄었다 붙였다 하는 실이다.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 붙일 때 왜 실 붙였던 것처럼 띄었다 붙였다 하는 실이다. 그래서 띠부실 혹은 띠부실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이제 빵을 딱 사잖아요. 그 안에 요 띠부실이 들어가 있어. 좀 보이시죠? 네. 요거 이거야.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또다시 한번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국진이빵, 핑클빵, 포켓몬빵 이게 예전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맞아요. 오죽하면 빵은 안 먹고 띠부실만 모으느라고 빵이 자꾸 버려진다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당시 자료 화면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인기였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화 영화 포켓 몬스터가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멀쩡한 빵만 쓰레기통에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먹다만 빵이 쏟아져 나옵니다. 멀쩡한 빵을 한 입도 채 먹지 않고 버린 사람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입니다. 스티커 먹으려고 버렸어요. 애들은 막 그거 갖고 막 치면서 놀고 그래가지고 저도 갖고 놀고 싶어서 모아요. 학생이 까가지고 자기 먹기 싫으니까 슈퍼 아저씨 주고 간 거지 먹으라고. 초등학생에겐 빵보다 더 중요한 만화 영화 스티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앨범을 만들어 150여 가지나 되는 이 스티커를 모으는 어린이들에겐 빵을 버리는 것은 예산일입니다. 빵 진짜 맛이 아, 맞아. 아니 기억나요. 저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저 스티커만 받고 빵을 막 버리고.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 먹는 어, 건데. 안 근데 어쨌든 이 띠부실이 유행했다는 게 이게 또 막 돌거든요, 유행이. 네. 사실 국진이빵 같은 경우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과거 한창 잘 나갔을 때 이 월 평균 그 1천만 개, 1,000만 개가 막 팔렸다 그러는데 이 하루 평균 뭐 8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뭐 이 국진이빵 팔던 이 어렵던 회사가 이제 기사 회생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됐다고도 합니다. 아니 빵도 빵이지만 저희 또래들은 빵집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때 어디 뭐 다방을 가 어딜 가요. 그러니까
빵집에서 미팅하고 미팅하죠. 예. 데이트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참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빵집 가서 그러니까 저 박소림 씨도 빵 좋아해서 빵 이렇게 빵 좋아하면 빵순이 그랬거든 우리는. 야, 그 빵순이 빵 너무 먹더라. 막 저는 빵집에서 미팅 안 했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팔 옆에 놔두고 우산 쓰고 막 그랬어요. 경양식집. 70년대만 하더라도 청춘 남녀들이 주로 만나는 미팅 장소가 바로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3, 4, 5 모여서 제일 아끼는 소지품 다 이렇게 꺼내놓고 두근두근 짝을 정하는 그 모습은 저기 이재용님 앉아 계시네 저기.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이트. 그렇지. 동네 빵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짜 그런 풍경인데 그래서 탈선의 장소로 종종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저기 갔다고 탈선한다고 그래. 저도 뭐 대학 들어가서 빵집에서 미팅 많이 해봤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옛날에 사실 빵집에서 이 옛날에 뭐 소지품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이 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파트너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결정했어요. 그렇죠. 왜? 마음에 들면 크림빵, 맞아, 마음에 안 들면 맞아. 맘모스빵 이렇게. 네. 저희 집이 이제 제과점 했었잖아요. 저희 이제 80년대 초반에 제과점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들이 와서 뭐 미팅을 하거나 뭐 소개팅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주로 싸우거나 뭐 이런 것만 빵집에서? 계약도 많이 했어요. 왜 싸워? 거기서 막 도장 가지고 계약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주로 많이 봤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유명한 빵집들은 오픈런 한다 그러잖아요. 오픈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최근 MZ들 사이에서는 그 맛있는 빵집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빵지술래라는 맞아요. 게 이게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SNS 통해서 이 진짜 유명 맛집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서 지역별로 유명 빵집을 순회하는 빵 투어 뭐 트렌드가 형성된 건데 경의선 숲길 도심 산책형 빵 투어부터 해서 서울 3대 빵집 투어까지 진짜 다양한 테마의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점은 대전이나 대구, 강릉 등 지방 대도시와 관광 도시에서도 아주 활발한 콘텐츠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일반 여행객들이 이 지역 관광 명소라든지 뭐 향토 음식 같은 거를 따지면서 이제 관광 루트나 뭐 이런 것들을 짜는 반면에 이 빵지 순례자들은 이 유명 빵집을 기준으로 이 여행 루트를 짜는 거죠. 근데 이 빵지 순례의 특징은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빵집이 아니고 그 동네 로컬 빵집이 동네 빵집이 이제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유명한 빵집은 일종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서 지역 경제에 이 활력을 또 불어넣기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왜 여러분 대전역 가면 대전에만 있는 빵집 있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빵집 있어 다들 줄 서서 막 난리예요. 근데 이제 이 빵집 같은 경우도 저도 많이 가봤는데 특별히 이렇게 막 이 소보루를 튀겨내가지고 이렇게 한 굉장히 좀 특별한 그 소보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요새는 요거 넘어서가지고 뭐 딸기 케이크, 망고 케이크 요새 이게 완전 핫해가지고 오픈런입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빵이라는 것이 식사인데 그렇죠. 그 일본 거치고 우리나라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게 간식으로 들어와서요. 디저트죠. 굉장히 요즘엔 더 달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좀 달아요. 덜 달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빵을 통해서 시간 여행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친구들 생각도 나고 막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든든히 다 먹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주말 동안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듯 꽃샘추위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이지만 체감 온도는 2.2도로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다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이 정도의 쌀쌀함은 오늘까지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건조한 공기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 중인데요. 봄철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도 없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질 수 있어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7.6도에 그쳤던 어제와 달리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원래 이맘때 기온은 13.9도로 한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광주 14도, 대전과 대구 15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는데요. 공기질도 보통 수준이겠지만 밤에는 일시적으로 수도권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비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3월 31일. 아유,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내일이면 4월의 첫날이잖아요.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